구차시입니다. 아니 정말 이제 계약할 때도 됐고 정말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갈 순 없지. 이 시국에 그래 클럽을 갔어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구차시를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 구차시는 이제 계약해서 학교 교실에서 들어야 되는데 또 이 밤에 한번 또 같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의 중심은 뭐였냐면 바로 송나라가 건국됐다. 당나라 이후에 5대 십국을 통일했던 송나라. 근데 5대 십국 관련돼서 5대에서 후주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여기 후주를 도와줬던 거란족이 중국 만리장성 남쪽에 연운 지역에 16주를 받게 되면서 송나라랑 거란이랑 이렇게 국경을 맞닿게 됐었고요. 당시에 우리 한반도는 고려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송이 건국되고 난 뒤에도 후주 때 받았던 이 연운 16주 때문에 되게 불편했던 거고 거란은 더 강력해져서 나라가 요가 됐죠. 발해도 멸망시켰고 자, 송나라는 이 연운 16주가 수도는 이제 카이펑이었지만 이 워낙에 핵심 화북 지역의 중심지였던 연운 16주를 되찾고 싶어서 거란을 공격했고 결과적으로는 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요에게 세패를 제공하는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었다라고 배웠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방비가 너무 커서 당시에 거란 북쪽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이 여진족, 뛰어놀고 있었던 여진족 이 여진족과 힘을 합쳐가지고 거란을 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팀플 해가지고 거란을 무너뜨리자라고 둘이 동맹을 맺었는데 딱 했는데 여진이 요까지 오는 순간 송은 에메메메메 요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여진족이 뭐야 송나라 왜 이렇게 약해 야 너 뭐야 했더니 팍 멸망했다 했죠. 그래서 송나라가 갖고 있었던 완전 화북지역 여기를 포함해서 더 넘어서 화북지역 카이폰까지 점령당하면서 송나라는 이 지역을 다 아예 모든 화북지역을 잃어버리고 황급히 황실이 이만했다가 수도로 옮기면서 현재 항저우로 옮기면서 이쪽은 남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걸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여진이 거란 요나라 무너뜨렸고 송나라 수도까지 점령했으니까 여진족이 동아시아의 강자가 된 거예요. 여진족이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금나라가 이렇게 화북지역 중심으로 이 만주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송이 있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이제 중국 남송의 역사였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 몽골 고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는 몽골 고원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유목민족들을 통합해서 몽골 고원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서 몽골 제국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테무친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테무친.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그들의 회의에서 너 진짜 짱이야.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당시에 이제 유목민족 짱, 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칸. 그래서 징기스칸, 칭도 좋고요. 칭기스칸이 됩니다.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테무친이 만들었던 몽골 제국을 우리는 이제 울루스, 그들은 이제 울루스, 많은 사람들, 인간 집단, 나중에 이제 국가를 의미하는 울루스를 조직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대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테무친이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몽골, 이 테무친이 천호제를 조직했기 때문이에요. 천호제라는 거는 그냥 딱 천 단위로 사람을 묶어서 원래는 유목부족이었던 이 몽골 부족들이 군사 조직으로 이용했던 건데 얘를 사회 조직으로 이용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100으로 그 1000 밑에 100으로 묶고 다시 10으로 묶으면서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을 통해서 빠르게 몽골 제국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이 천호제였었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 몽골원이 이렇게 있으면 압박하기 시작할 거예요. 금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할 거면서 야곱야곱 이제 금나라의 영토로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 우리가 선생님이랑 동아시아사를 배웠던 친구들은 그 지루했던 영화 기억나죠?
징기스칸이 저 호라즘에 가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호라즘이라는 국가에 가서 좀 수모를 당해서 이걸 갚기 위해서 다시 강력해진 데에 쳐들어갔던 이야기. 그래서 테무친이 호라즘을 정복해요. 그래서 호라즘을 멸망시키면서 당시 호라즘이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면서 동서교역로를 확보했고 그 동서교역로에 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우리 중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원래 농경민이었고 한족들이 다스렸던 나라는 남송으로 몰렸고 여진족이 다스렸던 금 또는 이 몽골족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이 국가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칸의 계승 순위를요 정해지지 않아. 유교 국가에서는 장자, 우리 종법에 의해서 그냥 첫째 아들이 무조건 물려받는데 유목민족들은 그들의 문화를 생각해 볼게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그 부족을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첫째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어요. 주로 막내일 수 있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강하면 누구나 이제 칸이 될 수 있는 게 황희 계승 분열의 어떤 조짐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사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는 뭐 외우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요거 잠시만 연결 좀 해볼게요. 지금은 잠시 쉬는 타임. 마우스를 연결했어야 되는데 안 해놔서. 자, 마우스 연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냐? 오케이. 자,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 자, 이게 지금 현재 당시에 이제 칭기스칸의 계보인데 외우라고 보여준 건 아니고 이게 보면 징기스칸의 아들이 이렇게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가 있는데 봐봐, 얘도 지금 셋째 아들한테 지금 두 번째 칸의 지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게 경제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딱 정해진 법칙이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건데 그래서 보면 원래는요 그래서 이제 오고타이 칸 때 금나라를 정복해요. 금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고타이 칸 그리고 이제 오고타이 칸 때 여기 보면 바토를 보내서 유럽 원정을 시킵니다. 유럽 원정을 시키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칸이 구유칸 세 번째 칸이 되고 그리고 몽케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당시에 몽케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황이 칸의 계보가 저기로 넘어갔어야 돼요. 그 아리쿠케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원래는 이제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망주자가 있었다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고려의 왕자가 찾아와서 누구나 다 아리쿠케가 다음 칸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가서 황제 칭송을 했고 황제 대접을 해주면서 대칸의 대우를 해주면서 그때 예상치 않게 아리쿠케가 아닌 고려의 세자가 찾아갔던 그 사람 바로 쿠빌라이가 칸이 돼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쿠빌라이 칸이 자기가 황제가 되기도 전에 칸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고려라는 나라는 당태종도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인데 내 기분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위의 나라가 됐었다라고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계보를 보더라도 되게 어떤 법칙이 없어요. 그냥 당시의 정세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가장 강력했던 사람에게 칸의 지위가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오고타이 칸 때 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화북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만 바로 넘어가면 쿠빌라이 칸 때 원래 수도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원래 카라코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징기스칸, 오고타이 칸, 그 다음에 쿠유칸, 그 다음에 몽케칸까지는 다 이 카라콜룸이 여기가 수도였어요. 그런데 세종, 쿠빌라이 칸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면서부터 좀 더 이제 중국 중원으로 된 거고 이제 여기가 더 본격적으로
이 중국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활발해지겠죠. 원래부터 이제 수도를 했던 뭐 춘추전국 시대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넓게 펼쳐져 있는 이 지도를 봐봐요. 폴란드, 헝가리, 여기 흑해, 고려까지. 이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몽골 제국이었고, 이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징기스칸이 있었을 때는 이제 울루스가 있었다가, 이제 징기스칸이 사후 죽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울루스가 분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나뉘어지는 거를 그냥 인정해줘. 그러면서 이제 4개의 울루스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몽골 울루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우선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원래는 카라코름이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중국으로 들어와요.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중국 스타일로 한 글자 국호원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을 통일했다고 해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남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금이 있었는데, 금을 아까 오고타이 칸이 멸망시켰고 남송이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남송을 정벌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 공이 정말 컸던 게 이제 쿠빌라이 칸이었는데, 쿠빌라이 칸이 바로 이 남송을 정벌하게 되면서 정말 역사상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정말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 완성된 게 이 쿠빌라이 칸 때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랑 세계사에 나와 있는 칸은 이렇게 3명 정도 있고요. 곧 망합니다. 한 100세기, 100년 뒤에 그냥 바로 이제 한 14세기가 되면서부터 바로 처음부터 지배층의 계승 순위에 대해서 좀 분쟁의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실에서의 사치와 좀 낭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국가에서는 필요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고, 재정이 악화되면 또 세금을 걷고, 그리고 또 세금이 거쳐지지 않으면 당시의 교초, 당시 원나라의 지폐였던 교초를 마구 찍어내요. 원래는 교초가 좀 대단한 거였어. 이 원나라가 처음에 초반에 이제 쿠빌라이 칸이든 잘 운영이 될 때에는 그 당시에 이 교초가 국가에서 발행한 종이 화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륙 전체에서 다 활용이 될 정도로 제대로 운영된 화폐였고, 특히 되게 무섭잖아요. 만약에 위조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적혀 있고, 지표가 정말 활용이 잘 됐었는데, 나라 말기에는 이제 황실의 재정이 부족했을 때 이거를 막 찍어내서 문제가 좀 발생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물가가 폭등했고, 당시에 이제 백성들은 좀 싫어. 왜 싫으냐면 되게 차별했었거든. 한족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어떡하든 싫었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반란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백성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가 바로 백년교라는 게 있었어요. 백년교는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야. 중국에서 백년교도는 꼭 나라가 망할 때쯤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년교도는요, 미륵을 믿어. 미륵이 미래 부리잖아. 얼른 와서 날 구원해줘야 돼. 역사에서 보면 미륵이 유행하고 미륵 신앙이 유행했던 시대는 다 살기 힘들었던 시대야.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은 망하고 다음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나라 말기에 백년교도가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원나라의 반란, 봉기를 일으킬 때 머리에 빨간 색깔 두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홍건적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반란의 중심, 그거를 또 그 가정에 있었던 주원장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새롭게 세우는 나라는 다음 시간에 배울 명나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 원나라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던 방식은 원래 중국에 있었던 뭐 중서성, 문화성 같은 관료제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주연제라는 지방제도도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할 때 정책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몽골 제일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든 관직을 주고 뭔가를 할 때 오로지 몽골인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완전 북이의 하나 정책이랑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몽골인이 최상위 계층이 돼요. 자, 최상위 계층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목인 이들까지는 지배층이다. 자, 그리고 한인, 남인. 한인은 알겠죠? 근데 남인은 뭐냐면,
남이는 아까 선생님이 남송이 끝까지 저항하다 정복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송에 있었던 한인은 그냥 한인이 아니야. 완전 남인이라고 해서 더 남송에 있었던 한족을 더 차별했던 거예요. 그들은 더욱더 무거운 세금과 차별을 받았던 거. 그래서 이들은 피지배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나라에 있었던 한족들 또는 뭐 여진족들 이들 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특이한 게 몽골인도 전체 인구의 1.5%도 안 되고 생목인도 1.5%.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랍 계열 또는 서방 계열에서 왔던 눈이 파랬던 사람들. 그래서 눈목자 써서. 근데 그들도 우대를 해줬어. 왜냐면 자신들의 어떤 인구 비율도 적지만 이들이 되게 똑똑했던 거야. 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똑똑하겠지만 이 사람 꼴배기 싫었던 거고. 그래서 이들한테 중요한 재정, 그다음에 외교, 통상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직책을 주고 주요하게 등용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주로 군사, 정치는 몽골인이 했고 재정 외교는 생목인이 했던 게 몽골 제일주의의 뭐 특징적인 거였고, 그다음에 남인은 엄청나게 차별해요. 그리고 사대부 계층은 몰락해요. 결정적으로 과거제가 있긴 있어요. 잠시 중단했다가 뭐 나중에 나라 말기에 부활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과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과거에 응시하는 건 한족 사대부였지만 국가 정책은 몽골 제일주의야. 그래서 아무리 급제해도 등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지배계층과 피지배층인데 한인의 이제 그냥 묶어둔 게 여진인 거란인 금나라 지배에 있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 그냥 뭐 주로 생산직에만 종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대의 경제와 문화인데요. 요거는 그냥 빠르게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 유목민족이었지만 워낙에 이제 피지배층이 농경민인 한족이 많았기 때문에 농협도 장려해줬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농서도 발급해서 이제 보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주 전호제가 송나라 때 이제 확산됐다 했었죠. 그것도 여기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목화가 재배돼서 기억하시나요? 원나라 말기에 우리 고려에도 전파가 됐었죠. 문익점. 자, 동서교류 활발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따 다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상업을 바로 보여주는 교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꼭 기억해야 돼요. 교초. 자, 교초가 발행이 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우리 이미 송나라 때부터 서민 문화가 발전돼서 우리가 그 잡극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연극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원나라 때 되면 원곡, 그러니까 잡극은 잡극인데 원나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희화화되고 내용이 들어가고 스토리가 들어갔는데 이야기도 있고, 스토리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경극의 뭐 시초로 보기도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서상기라는 뭐 사랑 이야기를 담았던 원곡이 유행했었다. 그러니까 이때도 서민들은 이렇게 그 연극을 즐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원나라는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유라시아에 걸쳐서 아시아, 유럽을 걸쳐 있는 대제국에서 종교 문화의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각 민족들이 이 수도에 왔을 때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허용해줘서 대표적으로 크리스트교도 인정. 오케이 인정.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도 인정. 그래서 뭐 당시에 웬만한 종교들은 다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제 우리 세계사가 동아시아사보다는 좀 간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 교역망과 동서문화가 이때 원나라 때 유행했다. 정치 역사적인 내용은 사실 다른 나라랑 만약에 큰 차이 없다더라도 얘는 원나라에서만 보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죠. 영토가 넓었고 그 다음에 특히 얘가 출제율이 매우 높은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원래 역참이라는 게 딱 몽골 이들한테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야. 원래 역참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 기간, 뭐 30km든 일정 기간을 두고 역참을 설치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거나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제도인데, 얘를 통해서
교역 또는 그 국가 내에서도 교류도 잘 됐고 동서교육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역참제가 정말 잘 운영됐던 나라가 바로 이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기여를 했고, 이게 또 원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나라 때 만들어졌던 대운하가 좀 사용되지 않은 부분 다시 파서 정비돼서 국내 이제 내륙의 그 수송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해상 운송에 활발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들, 생목인들이 왔을 때도 관용적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내륙 및 해상 교육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이슬람 상인들도 교류가 했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교과서에 있는 지도 잘 봐두세요. 출제율도 높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시험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거대한 몽골 제국 시기에 수도가 카라코름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대도에 있었던 적도 있는데 이 두 곳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야. 제일 먼저 마르코 폴로, 제일 유명하니까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와서, 마르코 폴로가 보고 갔던 건 지금 여기 대도를 왔던 거 보니까 당시 이제 쿠빌라이 칸 이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도에 와서 쿠빌라이 칸을 보고 이 또 역참을 걸쳐서 나라를 여행하고 간 뒤에 또 자기가 여행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글로 남겼었죠.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 역시 이슬람의 이 여행가였는데, 이 사람 역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 직접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여행기를 통해서 여행자에게 중국은 너무 안전하고 좋은 고장이래. 왜냐하면 모든 역참에는 여인숙이 있어서 잠을 잘 수 있고 그 기병, 말과 보병을 데리고 상주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파견 다음 역차까지 안내해주고 다시 확인서도 발급해주고 그 확인서가 이렇게 남겨져 있을 정도로 잘 운영됐던 나라가 바로 원나라예요.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슬람 상인 눈에도 이 중국인들의 풍습이 얼마나 그 인상적이었겠어요. 그게 이제 이븐 바투타가 이제 바닷길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여기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황이 파견한 사절단이었는데, 교황이 계속되는 봐봐, 이쪽이 지금 카톨릭 계열이잖아. 이쪽이 침략을 받는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좀 사심을 보여서 해결해 보고자 보냈는데, 이 사람은 카라코름으로 들어갔네. 그러니까 아마 사절단 이제 이 칸을 만나기 위해서니까 쿠빌라이 칸 전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라콜룸에 가서 이제 실제 칸을 만나가지고 좀 사심을 파견됐던 사람도 이 카르피니인데, 카르피니가 남긴 기록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당시에 그들의 서양 입장에서 남기긴 했지만 뭐 객관적이다 할 수 없지만 남겨져 있는 당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좀 즐겁다기엔 좀 그렇고 좀 뭐랄까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 카르피니, 이븐 바투타가 각각 어떻게 왔냐, 뭐 어딜 가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시대는 원나라였다. 왜? 원나라는 동서교육이 가능한 대제국을 만들었고 관용 정책을 펴서 그들을 우대해줬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네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왔던 사람, 교황의 사절단,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왔던 사람,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 이탈리아에서 왔던 사람, 그 다음에 이슬람 여행가 이븐 바투타, 이 세 명 나왔다 하면 원나라를 출제한 거다, 원나라를 묶고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시기를 이렇게 활발한 동서 교류의 결과, 자, 중국 것이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서 그게 서역으로 유럽으로 전파가 된 것도 있고, 거꾸로 또 이슬람 것이 서양으로 이제 서양 거 이슬람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자, 중국 것이 간 거는 화약, 나침반, 인쇄술. 또 이때 이제 인쇄술 가면서 이제 뭐 우리 이 지역 직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수시력이라는 건 뭐냐면 역법이야. 역법은 우리 농사를 짓는 중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였고, 근데 역법이 물론 중국 것도 우수했는데 워낙에 이제 이슬람 계열이 상인들이 많아. 대상이라서 움직이면서 낙타 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막 사막에서 낙타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들은 하늘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역법, 날짜를 세고 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된 역법을 받아들여서 수시력이 만들어진 것이 원나라 때였고요.
곽수경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께 간 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린 영향을 받은 거, 그리고 또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이 전래된 거. 그래서 그 결과가 수시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이제 아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얘기한 걸 적었던 동방견문 발음도 안 돼. 동방견문록에 의하면 동양이 너무 이제 흥미롭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로 소개가 됐었고, 저 끝에 금이 멈추지 않는 나라, 바로 집방구 재팬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번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다가 난침판을 손에 들었던 그들이 찾아오는 게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곧.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보면, 세계사에서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원나라가 좀 많이 간략해졌어요. 그래서 간략해진 모습을 좀 정리해보면, 자, 간략해진 모습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몽골 제국이,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쿠빌라이 칸 때 바뀌었을 때. 자, 그럼 중요한 것만 볼게. 세계사 바뀐 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만 뽑아볼게요. 자, 울루스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칭기스칸이 만들고 그 사후에 좀 그 집에 이렇게 분할된 것을 인정해줬고, 그 다음에 교초. 진짜 중요합니다. 교초.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교초. 자, 교초가 당시에 이렇게 종이로 쓰여 있는데, 여기 쓰여 있는 문자가 한자도 있고, 그 다음에 파스파 문자라고 해서 몽골 부족 역시 독자적으로 문자를 갖고 있었어요. 혼용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초 나왔다면 무조건 원.